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작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휴전을 하고 난 뒤 캄보디아 전역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한테 속았다는 말과 한국이 가장 무서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들을 그토록 놀라게 만든 걸까요? 미국 국방부에서 35년간 근무한 퇴역 군인이 전쟁 직후 현장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가 병사들에게 직접 들은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35년간 근무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조사한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자체는 며칠 만에 끝났지만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더군요. 저는 휴전 직후 캄보디아로 들어가 퇴역 군인들과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35년간 보고 들은 그 어떤 것보다 충격적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되기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지난 몇 년간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최신 무기를 들여왔거든요. 제가 만난 한 캄보디아 전직 장교는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가 들여온 무기 목록은 상당했습니다. 주력 전차만 해도 60대가 넘었고 방공 미사일 시스템도 여러 종류를 갖췄더군요. 특히 자랑스러워했던 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번에 수십 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 화력이었지요. 제가 캄보디아 군부 내부 문서를 확인해 본 결과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전투기를 7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지요. 하지만 육상 화력에서는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다연장 로켓 숫자를 비교했을 때 캄보디아가 약 20대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하늘은 포기하되 땅에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었지요. 로켓을 수백 발씩 퍼부어서 태국 국경 지역을 초토화시키면 태국 정부가 국내 여론 압박을 못 견디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계산했던 겁니다. 지형적 이점도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에 있던 카지노 건물들을 몇 년에 걸쳐 은밀하게 군사기지로 개조해뒀더군요.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산악 지형 위에 세워져 있어서 방어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제가 만난 장교는 당시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국 최신 무기로 완전 무장했고 요새화된 진지에서 버티면서 다연장 로켓으로 태국을 압박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보당국은 태국군 전력을 분석할 때 미국제 전투기가 몇 대인지 스웨덴제 전투기 성능이 어떤지는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들여온 무기들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 수집을 하지 않았더군요. 캄보디아 군부 내에서 한국 무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랬습니다. 훈련기나 만드는 나라, 미국 기술 베껴서 조립이나 하는 수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던 거예요. 제가 내부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정밀 유도 폭탄에 대해서는 한 줄도 기록이 없었어요. 비행기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냥 조종사 가르치는 훈련기인 줄로만 알았지 실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공격기라는 사실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태국 해군의 최강 전력인 호위함이 한국에서 건조된 최신형이라는 것도 몰랐더군요. 정보 실패였습니다. 완전한 정보 실패였어요. 옛날 중국 병법서에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요. 캄보디아는 바로 이 기본 중의 기본을 어긴 겁니다. 자기네 무기만 보면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지 정작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대가를 이제부터 톡톡히 치르게 되지요. 제가 인터뷰한 장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한국 무기 성능을 전쟁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적어도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중에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쟁은 캄보디아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였어요. 국경 지역 정글 속에 숨겨뒀던 다연장 로켓 발사대들이 일제히 포구를 태국 쪽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만난 캄보디아 포병 출신 병사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군요.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백 발의 로켓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시작이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했지요. 로켓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태국 국경 마을로 날아갔고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태국 쪽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마을에 로켓이 떨어졌고 민간인 사상자가 났어요. 캄보디아 지휘부에 올라온 첫 전황 보고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공격 성공, 적측 혼란 상태, 아군 피해 없음. 장성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150km를 날아간다고 자랑하던 중국제 로켓이 실제로는 그 거리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목표로 설정한 태국군 후방 기지까지 닿지 않고 중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만난 포병 장교는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어요. 분명히 좌표를 정확하게 입력했는데 착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중국 측이 홍보할 때 말한 숫자는 이론상 최대 사거리였던 거예요.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나 나올 수 있는 수치였지요. 실전 환경에서는 바람도 불고 습도도 높고 지형도 울퉁불퉁한데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숫자였던 겁니다. 명중률은 더 심각했습니다. 정밀 유도 기능이 있다고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군사기지를 겨냥했는데 몇 킬로미터나 빗나가서 빈 들판에 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 발사대에서 나가자마자 추락해버린 로켓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캄보디아 지휘부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연장 로켓이 원래 정밀도가 낮은 무기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진짜 믿었던 건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태국 공군이 출격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캄보디아 방공부대는 긴장하면서 레이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곧 적기가 나타날 것이다. 화면에 점이 뜨는 순간 미사일을 발사한다. 병사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그 순간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방공부대 병사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분명히 적기가 출격했다는 정보는 받았는데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안 잡혔다고요. 처음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대요. 몇 분을 기다려도 화면은 깨끗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멀리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산 쪽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임시 사령부로 쓰고 있던 카지노 건물이었어요. 8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의 한가운데가 뻥 뚫리면서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존자를 만나봤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건물이 마치 느린 동작처럼 천천히 주저앉는 게 눈앞에 생생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적 전투기 엔진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서 폭격을 하려면 비행기가 목표물 근처까지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엔진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에요. 전투기 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늘은 조용했는데 갑자기 건물이 폭발했어요. 병사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지요. 처음에는 미사일 공격인가 생각했대요. 순항 미사일 같은 게 날아온 건가 하고요. 긴급 보고가 지휘부에 올라갔습니다. 사령부 건물 피격, 기능 완전 상실, 사상자 다수 발생.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공격 방식 현재로서는 불명.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도대체 뭘로 맞은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적기가 접근했으면 레이더에 잡혔어야 하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떴거든요.
미사일이 날아왔다면 발사 지점이 탐지됐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제가 만난 장교는 그때 심정을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마치 유령한테 맞은 것 같았다고요. 보이지 않는 적한테 공격당하는 기분이었대요. 그날 밤 사령부 건물 안에 있던 캄보디아 군인 6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었고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무너져 내렸어요. 나중에 전문가들이 잔해를 조사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폭탄이 건물 정중앙,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통로가 지나가는 핵심 구조 부분을 정확하게 관통해서 내부에서 폭발한 거였어요. 고층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코어는 척추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건물 전체 하중을 지탱하는 핵심이지요. 바로 그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한 겁니다. 우연히 그 부분에 맞은 게 절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노리고 정밀하게 타격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캄보디아를 강타했습니다. 국경 지역에 있던 중요한 다리가 폭격당한 거예요. 이 다리는 캄보디아군이 최전선으로 무기와 탄약과 식량을 실어 나르는 거의 유일한 보급로였습니다. 이 다리가 끊기면 전선에 있는 부대들이 후방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였지요. 처음 공격에서는 다리 차선 하나가 날아갔어요. 그래도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차선으로 차량들이 아직 건널 수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측에서 급하게 복구 작업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두 번째 폭격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정중앙을 귀신같이 정확하게 타격했어요. 다리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났습니다. 딱 두 번의 정밀 타격으로 캄보디아군 핵심 보급로가 완전히 절단된 거예요. 이때쯤 되니까 캄보디아군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00km 밖에서 폭탄을 쏜다더라,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소리도 안 나는데 갑자기 건물이 터진다더라. 처음에는 다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웃어넘겼대요. 100km면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 정도 떨어진 데서 폭탄을 던져서 건물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맞춘다고요? 미사일도 아니고 폭탄인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고 제조한 정밀 유도 폭탄이었어요. 캄보디아 병사들은 이걸 유령 폭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기척도 없이 어디선가 귀신처럼 날아와서 목표물만 정확하게 때리고 사라지는 유령 같은 폭탄이라는 뜻이었지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제 정밀 유도 폭탄이 캄보디아군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동안 그들이 믿었던 중국 무기들이 하나둘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방공 시스템이었어요. 캄보디아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방공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은 분명히 최신형이었습니다. 40km 밖에서 적기를 탐지하고 격추시킬 수 있다고 중국 기술자들이 장담했던 장비였지요. 제가 확인한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고 보니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태국군이 전자전을 펼쳤거든요. 전자전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적의 레이더나 통신 장비를 전파 방해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현대전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어떤 군대든 당연히 상대방이 전자전을 펼칠 거라고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문제는 중국제 시스템이 이런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방공 부대 병사는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앞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고장인 줄 알고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태국군이 강력한 방해 전파를 쏴서 레이더를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최신 알고리즘은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재밍 한 방에 그냥 바로 무력화되어 버리는 허술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레이더가 눈이 멀어버리니까 미사일을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었습니다. 방공 미사일이라는 게 날아가는 동안 레이더가 계속 적기 위치 정보를 보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건데 레이더가 아무것도 못 보니까 미사일한테 줄 정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거리 40km를 자랑하던 미사일이 전쟁 내내 단 한 발도 발사되지 못했습니다.
중국 측이 철벽 방공망이라고 큰 소리 치던 그 시스템이 실전에서는 종이처럼 뚫려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국제 전차의 포신 폭발 사고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고는 태국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태국도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전차를 사서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태국군 전차 한 대가 캄보디아군 진지를 향해 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쉬지 않고 200발 넘게 쏘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포신이 터져버렸습니다. 대포에서 포탄이 날아가는 긴관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듯이 갈라진 거예요. 폭발 충격으로 전차 안에 있던 승무원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전차는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어요. 전차 포신에는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탄을 발사할 때마다 엄청난 압력과 열이 가해지니까 금속이 조금씩 닳고 피로가 쌓이는 거지요. 그래서 일정 횟수 이상 쏘면 새 포신으로 교체해야 해요. 중국은 이 전차 포신 수명을 500발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태국군 전차는 겨우 200발밖에 안 쏘았어요. 수명의 절반도 채 못 채웠는데 터져버린 겁니다. 제가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포신이 수명의 40% 지점에서 파열됐다는 건 제작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뜻이라고요. 금속에 불순물이 섞였거나 열 처리가 제대로 안 됐거나 내부 코팅이 부실했거나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한국군이 사용하는 전차 포신 수명은 1200발입니다. 중국제 공식 수명 500발보다 2배가 넘는 거지요. 그것도 공식 수명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1200발 다 쏘고도 더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한국 전차는 1200발 쏴도 멀쩡한데 중국 전차는 500발 수명이라면서 200발에 터졌습니다. 이게 품질 차이였어요. 이 소식이 캄보디아군에도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은 중국제 전차를 60대나 갖고 있었으니까요. 태국군 전차가 터졌다는 건 자기네 전차도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만난 기갑부대 병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고 말했습니다. 포탄 장전할 때마다 이번에 터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손이 떨렸다고 하더군요. 전차병들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원래 전차라는 게 보병들한테는 든든한 방패 같은 존재잖아요. 적을 막아주고 강력한 화력으로 지원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전차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대요. 전차 옆에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전차가 터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죽으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서로 경고했다는 겁니다. 포신 폭발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노획한 내부 문서를 보니 중국 무기에 대한 불만 보고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어요. 어떤 부대에서는 방공 레이더가 멀쩡히 작동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꺼지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기술병이 점검해봐도 원인을 모르겠고 다시 켜면 또 작동하다가 또 꺼지고 전투 중에 레이더가 혼자 꺼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 채로 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대에서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 미사일이 안 나갔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시스템상으로는 발사 신호가 갔는데 미사일이 꿈쩍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발사대와 미사일 사이 연결 회로에 접촉 불량이 있었다고 해요. 적기가 날아오는데 미사일 버튼 눌렀는데 안 나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부품 교체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 측에 고장난 부품 교체를 요청하면 답이 몇 달씩 안 왔대요. 급하다고 재촉해도 지금 물량이 없다, 기다리라 이러면서 질질 끌었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 부품이 없어서 무기를 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난 장교는 이 부분에서 특히 분노했습니다. 중국이 무기 팔 때는 얼마나 친절했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뭐든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러면서요. 근데 막상 돈 받고 나니까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부품 달라고 하면 안 주고 기술 지원 요청하면 무시하고 완전히 먹튀였다고요. 반면에 태국이 한국에서 산 군함은 달랐습니다. 제가 태국 해군 관계자한테 들은 얘긴데 한국에서 배를 살 때 기술 이전까지 해줬대요.
그냥 완성품만 파는 게 아니라 태국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건조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했다는 겁니다. 덕분에 태국이 나중에 자체적으로 배 정비도 할 수 있게 됐고 간단한 개조나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졌어요. 부품 공급도 신속했고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 아니겠어요? 중국은 무기 팔아서 돈만 벌면 그만이고 한국은 고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캄보디아 장교가 저한테 쓴웃음을 지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무기를 왜 샀냐고요? 싸니까요. 근데 지금 깨달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100만 달러짜리 중국 전차가 200발에 터지면 그게 진짜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결국 병사들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른 거라고요. 중국 무기가 줄줄이 실패하는 동안 캄보디아군에게 또 다른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훈련기인 줄 알았대요. 캄보디아 정보 당국에서 태국 공군이 국경 근처 전진 기지에 비행기를 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만든 훈련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훈련기라는 단어를 보고 캄보디아 지휘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전투기가 부족해서 훈련기까지 끌고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이었는지 곧 깨닫게 됩니다. 태국 공군의 전략은 영리했습니다. 최신 전투기는 1시간 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났거든요. 연료비,